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전면 봉쇄를 우려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비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는 빠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예우와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비공개 만찬은 4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7가지 사내 진미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등에 투자를 못하게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사실상 완화한 건데요. 중국에 대한 전면 봉쇄를 우려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는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는 일명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겁니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 이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는데 일부 내용이 완화돼 국내 기업들로선 한실은 놓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반도체 생산 시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은 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중국 내 공장의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량을 늘리는 건 허용한 겁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북한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김 전 회장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려고 송금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대북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제공한 책자와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이 중국 심양으로 외화를 밀반출할 때 이 전 부지사가 같은 비행기를 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300만 달러의 성격을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죠.
바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 약정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분을 이재명 대표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는데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이유가 이 같은 반대급부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에는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지난해 11월 재판에 출석해서 이 돈의 목적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7년 대선 경선과 2018년 도지사, 2022년 대선과 이 대표의 노후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했는데, 즉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입니다. 이 대표 측은 전언이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도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428억 원 부분은 빠져 있고 이번 공소장에도 역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키를 진 인물 김만배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김 씨는 초지일간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모두 내 것이고 과거 그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이번 이 대표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고 비록 전원일지라도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 쌓여가는 한 국민적인 의혹은 언젠간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28억 원 외에 새로운 돈이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양제 쇼핑백에 담아둔 1억 원이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는 건데요. 서영일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8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정 씨는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4차례에 걸쳐 운반한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1억은 영양제 쇼핑백으로 받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네면서 약 가져왔다고 농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용희 형이 올 거라고 답했고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왔다 간 뒤 돈이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파란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도 특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갖고 나가는 걸 정 변호사가 직접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로 구속된 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변호사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났을 때쯤 김 전 부원장이 맥락 없이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오늘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기소를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기소란 것은 유죄의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공소장은 크게 봤을 때는 대장동과 위례 사업과 관련된 비리 하나 그리고 또 성남시장 당시 성남FC를 인수한 다음에 각종 기업으로부터 어떤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한마디로 말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한 4,900억 정도를 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돈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줌으로써 그쪽에 약 7,900억 정도에게 그 줌으로써
그만큼 성남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으로 되고 예.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장동 전에 있었던 위례 개발 관련해서도 네. 내부적인 어떤 그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하고 편의를 제공해둔 대가로 한 결과 100억 원 이상 넘는 돈을 그 대장동 세력에게 줬다라는 것으로 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성남 FC를 성남 1화를 성남 FC로 인수한 다음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건설 현안이 있던 기업들에 먼저 접근을 해서 합계 13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 혐의로 지금 공소장에 기재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이번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혐의가 제외되는 거는 그만큼 핵심적인 물증, 증거가 없기 때문인 건가요?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를 통해서 보통 다 들었다라는 예.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또 들었다는 내용들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 제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이 시작에서 나왔던 그분 것이라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뭐 제일 처음에는 어떤 대법관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뭐 그 대법관이 뭐 실제 자기가 아니다라고 네. 소명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바꾸지 않는 한은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 오지는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김만배 씨 일당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이 아닌 본인의 측근들 지금 구속 기소가 된 네. 분들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428호,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한 어떤 소유권자가 누구 것인가가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김만배 씨는 계속 만약에 진술을 계속 유지를 하고 본인일 것이라고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주변인들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뭐 재판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결국 김만배 씨의 입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실체 진실이 굉장히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김만배 씨 본인이 그것은 그 성남시장실 내지는 이재명 대표 측에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천화동인에 있는 세전 700억, 세후 420여 원에 가는 돈이 뇌물죄로 추징 내지 다 몰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만배 씨 그리고 또 정치적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구속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까지 그 김만배 씨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의 입을 열지 못하는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재판에서의 어떤 난항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추가적인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기소하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420여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뇌물로 지금 주고받았다, 요구하고 약속했다라는 심증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진술 증거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물증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내지는 추가 공소 기소를 하는 것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앞으로 그 재판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 자회사를 통한 어떤 시세 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 사업이 하나의 호재가 됐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과거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세 조정이나 앞으로 있을 시세 조정이라든지 본인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쓴 것이지 본인이 그 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그 지금 평화부지사입니다.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전무후무하게 본인이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대북 화해 무드가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오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어떤 대북 사업을 직접 관여했던 이 이화영 부지사를 영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무렵에 북한과 경기도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그 미국에서 이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 그때는 이제 쌍방울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와서 있었던 그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어디에 SOS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결국 쌍방울 김성태 부회장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또 쌍방울로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한다 하면은 평화부지사가 혼자 그것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취임했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은 결국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 그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재판정에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뭐 인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관련되는 객관적 증거가 그러니까요. 상당 부분 네. 확보가 됐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뿐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소환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지사 밑에 있는 부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기본적인 조사는 다 끝났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 기소 내지는 단순 기소일 것이냐,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 전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33억 5천만 원에 대한 뇌물죄로 영장 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사실 얼마 굉장히 임박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당시에 2019년도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예. 2019년 초에 예. 그 이후로는 얼마 전에도 이종석 전 장관도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지만은 이것을 당시에는 어떤 경기 지방자치단체건 국가단체건 정부단체건 북한과의 어떤 무엇을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 그걸 시도한 건다는 자체가 너무 무모한 상황이었다. 저는 완전 경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시 정황상 이 부분을 뭐 이화영 네. 평안부지사였지만은 뭐 대북 사업을 더 이상 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전에는 그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스마트팜 관련한 예산이 50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경기도에는 이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한 기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400억 정도가 아마 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서도 이걸 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당시에 경기도의 2019년도, 2020년도 스마트팜 관련 예산은 7억에서 5억이었습니다. 각각.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쌍방울이 건넨 금액이 500만 달러, 최소한 우리나라 돈은 6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과도한 비용을 줬을까? 그리고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뭐 거마비라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이제 방북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다라고는 하지만은 당시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 정부 기관에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와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의 진술도 지금은 똑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본인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 변호사님은 근간에 할 거라고 저는 보이지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한 주변의 그 관련자들 지금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은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수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현재 당시 국제 정세가 지자체가 나서서 이게 방북이나 뭐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사기업 쪽으로 요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기업 쪽에서 돈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각각 어떤 자기들의 사업을 했는 것이지 서로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어제 있던 재판에 증언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쌍방울에서 돈을 만들어서 이 그 북한에 주기 위해서 그 중국 심양으로 가는 같은 비행기에 쌍방울 임원하고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같이 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돈을 요청하는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줬겠어요? 회사 망할 것 같다라고 왜 항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걸 뭘 담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북한의 영수증까지 받았던 내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피의자의 말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피의자의 말과 달리 옆에 그 당시에 대북 사업을 하면서 실무를 담당하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재판부에서 통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결국 남겨진 수순에 불과하다.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고성에서 난 산불은 오늘 새벽까지도 진화에 애를 먹었고 경북 안동의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축구장 14개 규모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산 중턱에서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 26분쯤. 접근이 쉽지 않은 급경사지에서 불이 난 탓에 오늘 새벽 1시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엔 강원도 화천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중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불길을 마저 끌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7분쯤 원주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산줄기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경북 안동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농가에서 잡초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었는데 4시간 동안 축구장 14개 정도 면적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굉음도 터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 14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동과 차량 2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예우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양 정상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면서 강력한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커다란 황금문이 열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홀 양쪽에서 입장합니다. 긴 레드카펫을 성큼성큼 걷던 두 정상은 한가운데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국가가 연주될 동안은 국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방 국가들의 테러 제재를 반대하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공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在乌克兰危机问题上，中方一贯遵循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 Полагаем, что многие из положений выдвинутого Китаем мирного плана созвучны российским подходам. 서방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푸틴은 길가까지 나와 시진핑을 배웅했고 첫날 비공개 만찬에선 철갑 상어 스프 등 7가지 산의 진미를 내놓으며 각별히 대접했습니다. 초특급 호화 환대를 받은 시 주석은 푸틴의 중국 답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밀착 관계는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부 뒤라는 이례적인 긴 국무회의 모두 방문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반일을 외쳐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대전 당시 미래를 강조했던 영국 윈스턴 처칠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바로 보고 기억해야 하지만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해 경제와 안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극렬한 반대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또 198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확대되는 새 지평이 열렸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함께 설명한 건 한일 관계를 이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등 한일 협상을 주도한 5명을 신을사오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다. 야당이 일본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한일 정상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주장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목소리를 높여 부인했습니다.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그 금액을 일본에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고 제2의 이완영이고
이에 더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외교 라인을 신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협력을 이끌어낸 김 전 대통령도 만국적 야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냐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반일 성과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23분 동안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자, 이 대통령이 사실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게 보통 5분, 10분, 길면 10분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23분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좀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돌파라기보다는 뭔가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형으로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제기하고 있거든요. 독도 문제를 또 꺼내고 오염수 문제도 꺼내고 이런 것들은 국내 정치용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역대 외교적 기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 비핵화 회담이 경색된 뒤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일 관계 개선이다라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경축 기념사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일 관계라는 것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역대 분업화에 가담을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이것은 이제 19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의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역대 정부와 기조와 다른 바 없는 외교적 성과였는데 이것을 좀 평가절하는 걸 넘어서서 독도 문제 등 약간 있지 않았던 얘기까지 꺼내니까 이것은 조금 도가치내 친 게 아닌가라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 이 대통령은 또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반일을 외치면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는 뭐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한 대통령이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뭔가 작심하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들이 필요한 건 작심 발언, 정면 돌파성 발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징용의 제3자 배상을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민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일본에 내주는 것처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도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조차도 뒤집는,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러면 한일 관계를 아예 파탄으로 나가서 저 일본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저는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 국익도 모르고 이념에 매여서, 그리고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청년 세대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안고 가겠다.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도 나는 인기 연연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의지만 표명하면서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전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국민들 여론에 야합하겠으면 나는 인기 있지만 이렇지 안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완전히 무슨 5년 동안 그 수렁에 빠뜨린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출구 없는 미로에 있는 거는 지금 윤 대통령과 윤 정부지
지금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묻고 있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변인 말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라고 뒤집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인정한 그 청구권, 배상권에 대해서는 그걸 실현하는 과정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6천억 원을 통해서 나라 돈으로 돈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이 깔려있던 거고 그런데 2011년도에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헌을 내립니다. 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2017년도에 사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 거고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법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했다라는 이제 대통령 지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모든 그 어떤 인식하는 그런 게 아직도 법률가적인 사고다. 65년에 한일 청구권 회담에서 이미 다 끝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 뭐 다른 대안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면 좋겠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인식하는 거나 리더십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만 따지고 있고요. 왜 역사 인식이나 해석에 저는 독점적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일본 식민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요. 일본의 역사 청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합의해서 새로운 역사적인 해석이나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의 이 구국의 결단에 대해서 알아주시오, 따라주시오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사 인식은 사실은 과거의 역사는 직시하자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 인식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국내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과거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은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래를 위해서 협력과 연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문제고 또 국제 정세를 반영한 연대 협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인식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런 정상회담 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막 지적하신 것처럼 이 한일 역사 문제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 감정에서 영린과도 같은 부분이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 중 하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전부 국민의 정서를 설득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피해자분들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965년 청구권 협정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포함돼서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것이고 그다음에 1998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본과 손잡은 것이고 이번에도 결단한 겁니다. 새로운 분업 체계가 들어서는 이 마당에 우리 홀로 일본과의 국민 정세에 기대서 국내 정치에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결단의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국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통 큰 결단의 얘기가 나왔었고 매듭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권에 따라서 변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권이 결단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결단이 만약에 역사적 흐름에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평가를 하고 다만 국민 정서를 어루만지는 행보도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점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독도 문제까지 우리 스스로 꺼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 작충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항일 국교 정상화라든지 98년도 김대중 오부지 선언 때라든지 그 당시에도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이후 지나고 보면 모두 다 이제 평가를 내릴 만한 물론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할 때는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 없는
결단을 하지만 이거는 역사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이나 주변 관계자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국가의 일국의 지도자가 결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결단이라는 것도 개인의 생각보다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국익이라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물론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반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이게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 문제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의 여론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는지는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어쨌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걸로 인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쨌든 사고의 뜻을 명확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여론이 그래도 저는 따라갔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일본은 사과를 많이 했다. 50번 이상을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와 결단 그리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후대의 역사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거는 윤 대통령의 노력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식의 전 정부를 탓하거나 굉장히 국민을 꾸짖는 듯한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후대의 역사의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후대의 역사적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계속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제 대통령의 23분 발언에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국민을 설득하는 앞으로 이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야당도 동참하면 좀 더 설득이 더 쉬워지겠죠. 사실상 진영화되어 있는 국민들 입장을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국민이 설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기시다 총리가 혹시나 올 하반기에 방한을 하게 되면 그 방한한 자리에서 진전된 뭔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입장도 되는 거라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야당도 사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함께 국민과 설득하자라는 이런 제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옳다는 것을 본자 혼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과 공유하고 이 정치권과 공유를 통해서 국민께 전파하는 이런 좀 국민적 정서를 완화시켜드리는 노력도 한편 필요하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형적인 자세가 나오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국내 여론을 우리가 이끌고 오는 어떤 노력도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것이 진행됐던 것이고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대북 햇볕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치면 그런 압박용 국내 정치형 압박을 통해서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전에 오부치 선언과 같은 햇볕 정책을 통한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나서 성과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그때 비로소 어떤 공세적 입장을 취해도 되는 것인데 외교적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또는 이에 더해서 독도 문제를 마치 분쟁 지역화하는 이런 야당의 어떤 공세는 조금 수위를 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그 김성한 안보실장 등등 5명을 신을사오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신을사오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다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일단 작년에 외교 실책으로 인해서 이미 해임 건의안을 한번 제출했고요.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박진 장관은 민주당 국회로부터 일단 불심을 받은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해임 탄핵까지 갈까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외교에 있어서 과연 우리 외교 라인들이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박진 장관부터 시작해서요.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 특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죠. 이 라인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교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의 친일본적 사고가 이번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정상회담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교 라인에 있어서의 이런
난맥상, 특히 정말 국익에 반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발상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이걸 주장해야 되느냐, 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사실은 이 정상회담 관련된 맥락으로 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지정하는 면이 마치 독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분쟁 지역화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런 분쟁 지역으로 촉진하는 면에 도움을 오히려 준다. 그래서 일본이 바라는 면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고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독도의 날 기념화하는 것은 조금 이후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신 대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높은 값에 허위 계약을 하는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승현 도시화 경제 대표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 전용 면적 169제곱미터, 올해 2월에는 49억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5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열흘새 8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소하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뭐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좀 둔하게 움직이고 가격의 급등락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네. 상당 부분 좀 의심 사례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난해 12월 50억에 거래가 되고 나서 네. 석 달 뒤에는 한 8억 원이 이상 뛰었어요. 예. 58억이 뭐 사실상 8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주택 가격 한 채가 움직이는 네. 정도의 그렇죠. 금액인데 굉장히 큰 거래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세 파악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급등락하는 가격 때문에 소위 몇 년간의 그 영끌 수요 또는 패닉 바잉이라고 네. 소위 불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국토부라든지 뭐 사회적인 시각들, 수요자들도 이런 뭐 그 압구정동에 의심이 돼 보이는 이런 가격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뭐 정부에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5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 거래가 다시 취소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가격 올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있어요. 뭐 의심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압구정동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재건축 단지 특히나 서울 또 강남권에서 리딩하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런 최고가 신고가가 나오고 또 몇 달 있다가 뭐 13억이 빠졌다가 5억이 올랐다 막 8억이 올랐다 이렇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의 변동폭을 보면은
또는 거래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뭐 시세를 형성하는 데 필요했을 때 뭐 매수자가 추가가 된다든지 또는 단순 변심, 명의, 그다음에 잔금이 이제 안 맞춰진 것 라든지 뭐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이 누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이게 단순하게 한두 건이라고 보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가 집값 폭등기잖아요. 여기서 총 거래에서 한 50% 정도가 계속 신고가 되고 또 해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한 10%, 20% 정도만 돼도 어떤 단순 변심이라든지 뭐 이런 잔금의 부족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거래된 거에 뭐 압구정동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 50%가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난 것 중에 50%가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집값의 의심, 특히나 집값이 저금리 기조에서 올라가는 그 기조에 기대서 뭐 투기적인 그 가수요들이 붙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시세를 이제 파악할 때 이게 다달이 월별로도 하고 이제 주별로도 하고 그 부동산 가격들의 등락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거래를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 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격은 좀 없어지는 겁니까?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줄을 거 있는 형태로는 표기는 되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나 집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도되는 내용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또 그 국토부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는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세를 좀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허위 집값 띄우기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를 대체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응징을 할 수 있길 바라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집중 조사를 한다라고 해요.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금 지급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만 쓰고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계약금의 2배를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배 반환되는 게 없다라면은 사실 계약서만 써놓고 신고만 해놓은 이후에 어떤 집값 띄우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면은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금을 조달하는데 돈을 빌리는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뭐 대출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지 탈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또는 어떤 단순 반복을 많이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격들의 거래라든지 등기에 따라서 등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거래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 안 했다 그런 표기를 하기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등기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실거래한 옆에다가 등기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뭐 이렇게 넘긴다면 조금 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계약이라는 게 이제 4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약서를 본인들이 좀 맞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두 명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서 뭐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이라든지 뭐 2배 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쓰지 말자 해가지고 안 썼답니다. 안 썼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문제점들이 워낙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과태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또는 뭐 중개사들이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격 정지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법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뭐 큰 수익을 기대를 하고 3천만 원 정도 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 부분을 좀 벌금 수준으로 해서 강하게 높인다든지 어떤 중개 거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 사회 곳곳이 연금 개혁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업에 시위까지 겹치면서 파리 도심은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고 마크롱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앞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성인 키보다 높이 쌓였습니다. 가까이 개선문이 보이는 파리 거리의 모습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치워보지만 골목마다 이런 쓰레기 더미가 잇따라 눈에 띕니다. Ça déborde partout, on va essayer de faire maximum ce qu'on peut faire parce que toutes les rues sont bloquées en fait. 오페라 광장 근처에선 쓰레기 수거 업체가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Il y a beaucoup de gens qui passent, des Brésiliens, des Américains qui disent que c'est dégueulasse, mais c'est normal. Vous avez une ville comme Paris.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파리 경찰은 240명 넘는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가까스로 해산에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쓰레기 더미에선 불길까지 일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을 이뤘지만 주요 노조들은 추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프랑스 사회에 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일본 학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요즘 주변에 일본인 관광객들 많이 보이시죠? 코로나 이후로 중단됐던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어제 학생들이 입국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손가락 하트도 만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중단된 이후로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는데요. 최근 K-팝과 K-드라마 영향으로 일본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라고 합니다. 어제 입국한 학생들은 우선 전주로 가서 한옥마을을 방문한 다음에 서울에서 경복궁, 서울타워, 명동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이 부쩍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썰렁했던 명동 거리에도 일본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작년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5만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3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일본인 관광객 확대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한일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내 관광업계도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12도나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4도, 광주, 대구 21도로 중부지방에서는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내리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제주에는 최대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사가 날아오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